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리메이크 무전여행. 믿을 수 없다면 믿지마. 하지만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야. 아직도 가끔씩 그 무시무시했던 모습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곤 한다. 그래도 너희들도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를 거야. 대학생 때 전국 무전여행 때 겪은 일. 1학년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벌써 10년이 된 이야기구나.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너도 나도 유럽 배낭여행이라고 떠날 때 나는 우선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었어. 그것도 구시대의 낭만이라네. 무전여행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속속이 알고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그래서 마음 맞는 과 친구 두 놈과 무작정 여행을 떠났어. 우리는 한 사람당 비상금 5만원씩만 들고 무모한 겨울 여행을 떠났어. 모자라는 돈은 막일이라도 해서 벌어서 채우자면서. 시작은 즐거웠고 자신의 찾지. 그때는 몰랐어 얼마나 어리석고 악몽 같은 여행이 될지는. 유럽 배낭여행에는 기차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는 데는 시외버스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어. 니네들이 유레일 패스로 유럽을 횡단할 때 난 시외버스 시간표 책을 가지고 계획을 짜 전국을 돌아다녔어. 웬만한 동네도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 어쩔 때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도 했어. 며칠 그런 식으로 다니니 완전히 거지꼴 다 되었더라. 아무 재주도 없는 우리들이 완전 타향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것도 하루 이틀 일한다고 떠나고 하니 누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냐. 더구나 겨울이어서 농촌에 일도 없더라. 그때는 무슨 깡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일이 없는 거야. 간신히 얻은 하루벌이가 바로 시체 염한 일이었어. 벌이는 짭짤했지만 할 일은 안 되더라. 무섭기도 하고. 하루일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찝찝한 기분을 잊으려고 술 마시다 하룻밤에 그 돈을 다 썼지.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어. 서해부터 돌다가 한 열흘쯤 지났을까 어느새 돈은 다 떨어지고 글자 그대로 그 빌어먹을 여행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흥미있는 고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든 고행이 되었어. 춥고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고 겨울이라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 결국 지리산까지 도착했다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그때 우리는 지리산 구석에 어느 작은 한 산마을에 있었어. 우선 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했지.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일을 도와주고 받은 몇 푼으로 겨우 버스비를 마련했어. 우리는 피곤한 몸을 버스에 싣고 이 고생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길 바랬어. 추위에 떨다 따뜻한 버스에 타니 비포장 도로 위를 달리는 흔들림에도 노곤함을 느끼고 잠이 들었어. 얼만큼 잤는지 두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 버스 밖을 내다보니까 읍내간이 더 깊은 산속이었어. 주인은 어두컴컴해지려고 했고 우리를 제외하고 두세 명밖에 되지 않던 승객들도 다 내리는 거야. 버스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난생 처음 들어온 전라북도 산골마을이래. 우리가 자던 사이에 읍내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와버린 거야. 이 버스는 막차이며 더 깊은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온다는 거야. 황당하더라고. 우리는 거기서 내리기로 했어. 밤이 되기 전에 일을 도와줄 곳을 구해 하룻밤 지낼 걸과 버스는 나오는 버스비를 구하기로 했지.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이 불어오고 온통 사방은 산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시간은 5시도 안 되었는데 해는 벌써 지고 있었고 벌써 내린 사람들을 따라갈 생각은 했지만 어제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버스는 우리를 내려앉자마자 도망치듯 떠났어. 우리는 떠나간 버스 뒤에 대고 우리를 태우고 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쳤지만 버스는 먼지를 풍기며 언덕 너머로 사라져갔지. 정말 막막하더라.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여기서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근처에 분명 사람 사는 곳이 있다는 얘긴데
눈에 띄는 것은 정말 음침한 산뿐이었어. 어찌할 바를 몰랐지. 길 주위를 둘러다보니 산 쪽으로 난 오솔길이 보이더라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 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다닌다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지. 앙상한 나뭇가지며 길 주변에 기이하게 생긴 나무들과 바위들을 보니까 왠지 으스시해지더라. 한참을 걸어도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산속 깊이 들어와 까딱하면 길을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 이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며 그땐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 해는 어느새 산너머로 사라졌고 추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 배도 고프고 정말 답답하더라. 손과 발, 얼굴 할 것 없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어. 그렇다고 쉴 형편도 되지 않아 마냥 걸었어. 이제 와서 돌아올 형편도 되지 않았거든. 우리 모두 겁이 나는지 말도 않고 묵묵히 그냥 걸어갔어. 사실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거든. 그러다 길 저쪽 편에 불빛이 보이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는 지친 곳도 있고 그 집을 향해 앞다투어 뛰어 올라갔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아직도 이런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초가집이었어.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뻔뻔스럽게 그 불빛이 새어나온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인을 찾아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그 집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과 냄새들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단지 배고프고 춥다는 1차원적인 생각뿐이었으니까. 몇 번을 불러도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 분명히 불은 켜져 있었는데 좀 이상했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문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흠칫했지. 우리 나이 또래 건장한 체구의 사내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무슨 정신장애인처럼 초점도 없는 눈에 멍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정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우리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 몇 번 얘기를 건네도 그 퀭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만 있는 거야. 괜히 으시시해지더라. 난감해 하는데 그 사람 뒤로 손님이 오셨네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아줌마였어. 첫인상이 아주 친절해 보여 마음이 놓이더라. 우리는 우리 사정 다 얘기해주고 지금 배고프고 잘 곳도 없으니까 그것만 해결해주면 어떤 일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 그 아줌마는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라. 하긴 그 외진 곳에 여자 혼자 난생 처음 본 남자 3사람을 재워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우리 집에는 할 일이 없는데 라며 한참 뜸을 들이던 그 아줌마는 우리들 거짓골이 불쌍해 보였는지 허락을 했어. 대신 한 가지 일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저녁을 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정말 모든 일이 해결될 기분이었어. 추운데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라는 아줌마의 얘기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어. 방에 들어가다가 우리는 한 번 더 흠칫 놀랬지. 거기에는 아까 문 앞에서 본 남자와 비슷한 증상으로 보이는 10살 또래의 남자애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있었어. 그애 역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리고 있었지. 아줌마는 우리가 놀라는 것을 눈치채는지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조로 얘기하더라. 우리 큰애와 둘째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다들 태어날 때부터 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는 그 아줌마가 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어. 아줌마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밥을 차리러 부엌에 갔어. 따뜻한 방에 들어와 앉아있으려니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더라도 구수한 밥 짓는 냄새까지 나니까 배는 고팠지만 피곤해서였는지 우리 모두는 꾸벅꾸벅 졸았어. 그러다가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은 괴성에 졸음이 확 깼지. 아줌마의 둘째라는 애가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거야. 우리는 놀라서 그 애를 봤어. 좀 전까지도 멍하니 있던 그 애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포에 질린 눈을 하며 발광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거야. 밥 짓던 아줌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애를 붙잡았지. 그런데 원래 그렇게 다루는지 그 발작한 애를 사정없이 패는 거야.
보기에 섬뜩할 정도로 개패듯이 그 애를 때리는 거야. 그때 아줌마의 얼굴에 조금 전에 친절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무시무시하고 끔찍해 보였어. 그 발작하는 애는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아줌마에게 문매를 맞더니 금세 조용해지는 거야. 아줌마는 그제서야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개명적인 목소리로 변명하듯 얘기했어. 애가 손님 오면 이렇게 생 난리를 쳐요. 가만히 뒀다간 도저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버릇을 가리키고 있죠. 그 말과 함께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눈으로 둘째를 쏘아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로 잠이 확 달아났어. 부엌에 들어간 아줌마는 우리가 도망갔을까봐 걱정했던 것들은 금세 상을 차려왔어. 다 쓰러져가는 산속 초가집의 밥상치고는 푸짐했지.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운 고기나 한상 가득히 나왔어. 아줌마 말로는 동네 주민이 가져다준 멧돼지 고기라고 하는 거야. 더구나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지 곡주라면 술까지 내왔어. 배고팠던 우리는 정말 허겁지겁 밥과 고기를 먹어치웠어. 고기는 시커먼 색깔과는 달리 연하고 맛있었어. 우린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배 터지게 먹었어. 아줌마는 그렇게 밥을 먹는 우리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했지. 아이고, 젊은 청장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많이들 먹어요. 실컷 먹고 한 가지 일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밥 먹는 데만 집중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먹어치운 거야. 피곤하고 빈속에 술까지 마셨더니 금방 알딸딸하고 취기까지 느껴졌어요. 그 술은 입에서 달았지만 생각보단 독하더라도 속이 들어가니 우리는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싹 다 잊은 듯이 웃으면서 떠들기 시작했어. 아줌마도 맛있게 식사하는 우리들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밥을 먹다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어. 돌아보니까 역시 정박아라는 그 첫째가 우리를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까 볼 때는 아무 감정 없는 멍한 눈빛이었는데 지금 우리를 왠지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괜히 기분이 찝찝해지더라. 모자란 애니 그러려니 하고 남은 밥을 다 먹어치웠어. 배에 뭔가 들어가니까 정신이 좀 반짝 들더라. 그리고 나서 방을 살펴보니까 정말 사람 사는 곳 같지도 않았어. 무슨 버려진 집 같더라고. 아줌마는 우리가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밥상을 치웠어. 우리가 식구들은 식사를 안 하느냐고 묻자 벌써 먹었다고 했어. 밥도 얻어 먹었으니 빨리 일을 돕자며 아줌마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 솔직히 그때는 빨리 일하고 들어와 그 맛있는 술을 더 마실 생각도 했어.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했어. 별일 아니라우. 여자가 혼자 살림을 꾸리려네 힘쓰는 일을 못해서. 사실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정 도와주고 싶다면 일로 따라와요. 아줌마를 따라 우리는 창고로 갔어. 거기에서 아줌마는 우리에게 곡괭이와 삽을 하나씩 주고는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보여주며 얘기했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거든. 묻어줘야 하는데 땅도 얼고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돼서 여기 창고에 그냥 두었어.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것 좀 묻어줘.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어. 그런데 어디다 묻냐는 질문에 아줌마는 미안한 듯이 대답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같이 지내던 짐승이라도 집 근처에 묻긴 좀 그렇다고.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산 위로 좀 올라가서 묻어줘요. 자, 여기 후리씨 들고 가고. 밖에 날씨를 생각하니 좀 고생할 것 같았지. 하지만 적당히 취기도 돌고 해서 생각보다 춥진 않았어. 또 우리가 대접받은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 꽃갱이와 삽들을 두 친구들이 들고 나는 고양이 시체가 들었다는 그 검은 비닐봉지를 들었어. 좀 큰 고양이였는지 묵직하더라도 아줌마는 마당까지 쫓아나와 산 쪽으로 난 길을 가르쳐 주었어. 추운이 한 10분만 올라가서 금방 묶어 오세요. 술상 봐놓고 기다릴 테니까. 수고하세요. 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길을 나섰어. 적당히 취기도 올라서인지 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수월했어. 술기운 때문인지 사방이 깜깜하고 별빛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이었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 한 5분쯤 올라갔나 같이 간 친구 중에 몸이 좀 약한 원종이가 힘들다면서 그만 가자고 하는 거야.
이쯤 대충 묻고 돌아가도 아줌마는 모를 거 아니냐 그런 것이었어.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기로 했지. 그렇게 우리에게 잘 대해준 아줌마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10분이나 5분 별 차이 없을 것 같았어. 우리는 길 옆에 약간의 평지를 찾아 꽃게임질을 시작했어. 나는 속으로 겨울이라 땅이 얼어서 파지지 않으며 그 고양이 시체를 대충 어디다 버릴 생각도 했지만 땅은 겨울 땅 같지도 않고 신기할 정도로 잘 파졌지. 세 명이서 삽질과 곡괭이질을 5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깊숙한 구덩이를 팠지. 일이 일찍 끝나 기분이 좋더라고. 잠시 주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가져온 고양이 시체를 싼 비닐봉지가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좀 모양이 이상했어. 후레쉬를 비춰서 자세히 보니까 그 봉지 모양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나는 그 봉지를 들어올렸어. 비닐봉지에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고양이를 만지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모양만 살펴봤지. 그래도 담력이 좋다는 그 우중이가 나뭇가지로 그 비닐봉지를 눌러봤어. 눌러봐서는 모르겠는지 우중이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 원종이는 무섭다며 그냥 묻고 내려가자는 거야. 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 그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꼭 알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았거든.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어. 여하튼 나와 원종이는 줄다리기 하듯이 내려가자 말자 하면서 다투었지. 그러다가 나는 그 봉지를 만져봤어. 촉감이 뭉툭한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에 든 것이 고양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더라고.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바보 같아 보였는지 우중이가 나서서 봉지 위아래를 만져가며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냈어. 그런데 갑자기 우중이의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야. 꼬리가 안 잡힌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자 우리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 그 아줌마 우리를 속이고 고양이가 아닌 뭔가를 묻게 한 거야. 갑자기 무서워지고 더욱 추위가 느껴졌지. 그리고 그때까진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 주위의 암흑이 어두워졌어. 정말 무섭게 느껴졌지. 어두운 저편에서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원조이는 거의 울듯한 얼굴로 내려가자는 거지. 그때쯤 나도 내려가고 싶어졌어. 그런데 이번엔 우중이가 말 안 듣는 거야. 무언가 비닐봉지를 열어보자는 거지. 원종이는 흥분해서 말렸지만 우중이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묻고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 검은 비닐봉지를 확 뜯었지. 비닐봉지가 찢겨지는 순간 확 하고 역한 악취가 풍겼어. 후레쉬를 비춰봤지만 무슨 지저분한 천에 쌓여있어서 뭔지 알 수가 없었어. 좀 망설이던 우중이는 장갑 낀 손으로 그 천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어. 나도 모르게 덜덜 떨리더라. 계속 내려가자고 칭얼대던 원종이도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었어. 정말 죽음 같은 침묵 속에 천을 벗기는 소리만 났지. 우중이가 천을 벗기자 우리는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뒷걸음질을 쳤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어. 천에 쌓여있던 것은 다름 아닌 반쯤 썩은 갓난아기의 시체였어. 누가 그랬는지 가슴에는 깊고 날카로운 칼자국이 있었고 얼굴과 못 알아볼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고 몇 군데는 살점을 덜어냈는지 살이 없었어. 얼마나 끔찍하던지. 우리 모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정신이 들자 나는 본능적으로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졌어. 원종이도 그런 눈치인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더라. 그 아기 시체를 그대로 놓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냥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 정신없이 내려가는데 우주이가 맨 앞에 달려가던 나의 뒷더미를 갑자기 낚아채는 거야. 그러더니 숨차서 허헉대는 원정이와 나에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다시 올라가자! 우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 우중이가 미친 줄 알았어.
아무리 담력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가자니. 그런데 우중이는 우리의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 야, 생각해봐라. 그 상태로 아기 시체를 거기다 버려놨다가 나중에 걸리면 우리는 살인죄, 거기다가 시체 유기죄야. 거기엔 토구에 우리 지문이 다 묻어있잖아. 그럼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서 뒷정리해야 돼. 알았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어.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어. 원종이는 거의 사색이 되었어. 그렇지만 그놈도 우중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우중이 뒤를 따라갔지. 우중이는 겁도 안 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앞장섰지. 그 자리에 돌아와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아기 시체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우리가 버려둔 그 상태로. 그 모습을 다시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 식은땀이 흐르고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우중이의 보채매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어. 빨리 묻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흙을 제대로 풀 수가 없더라. 그런데 우중이가 잠깐! 하더니 그 아기 시체의 손등들을 가까이 비추는 거야. 그러더니 탐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더니 말하는 거야. 야, 여기 두꺼운 금반지 있다. 돌반지인가봐. 이거 돈 좀 되겠는걸?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미치는 것만 같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시체에 있는 금반지를. 손전등에 비치는 우중이는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았어. 내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우중이는 오히려 날 핀잔했어. 야 임마, 생각해봐. 너 무슨 돈으로 집에 갈래? 이거라도 있어야 차 타고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광기 어린 얼굴로 반쯤 썩은 아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려는 거야. 나와 원종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 썩어서 손가락이 커졌는지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중이에게 그만 포기하고 가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우중이는 광기 어린 눈빛을 빛내며 반지 낀 손가락에 힘을 더 주는 거야.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얼굴이 일그러지더라. 그런 우중이의 얼굴을 내가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니 마치 악귀처럼 보이더라. 그런데 그때였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를 빼려고 힘주던 우중이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야. 뒤로 자빠진 우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봤어. 그 순간 우중이도 그걸 본 우리도 큰 충격을 받았지. 우중이 손에는 그 아기의 손가락이 들려있는 거야. 반지를 뺀다고 힘을 주다가 썩은 손가락을 반지가 껴져있는 채로 뽑아버린 거야. 우중이도 자기 손에 들려있는 썩은 손가락을 보고 놀랐는지 땅바닥에 던져버렸어. 우린 너무 큰 충격에 잠시 멍하니 있었어. 그때 원정이가 으! 하고 비명을 질러대는 거야. 원정이 쪽을 돌아보니까 뭔가 무서운 것을 봤는지 온통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 원정이는 말은 못하고 떨리는 손가락만 저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원정이가 가리키는 쪽을 흐르시와 함께 돌아봤어. 그리고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거기에는 그 아줌마가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손전등에 비친 그 아줌마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 무슨 귀신의 얼굴 같았어. 그 아줌마는 기분 나쁜 목소리를 보고 이 얘기를 했지. 그걸 그냥 두고 가려고? 그렇게는 못 보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속으로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이 안 듣더라고. 원종이는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고 우중이는 넘어진 채로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어. 그 아줌마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지. 밥만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럼 안 되지. 음산하게 얘기하는 아줌마는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어. 그런데 내 발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던 원정이가 미친듯이 도망가기 시작했어. 나도 그와 동시에 체면에 풀린 것처럼 원종이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어. 뒤를 돌아봤다면 그 아줌마가 잡을 것 같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지. 근데 바로 등 뒤에서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딜 가!
못 보내줘! 소름 쫙 끼치며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어. 앞이 안 보이고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 단지 그때 생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밖에 없었어. 넘어지고 숨이 차서 허파가 터질 것만 같아도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춘 그 아줌마에게 잡힐 것만 같았거든. 올라왔던 길로 한참을 뛰다 보니까 온센 버스가 다니던 길까지 나오게 되었어. 앞에 뛰어가던 원종이는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는지 앞에 갑자기 서더라. 나도 원종이 옆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 너무 힘들어 토할 것만 같더라고. 뒤를 돌아보니 그 아줌마가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런데 우중이가 없는 거야. 같이 도망쳐 왔는데 우중이가 없어진 거야. 나와 원종이는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 솔직히 그때는 엄만금을 준다 해도 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 처음에는 곧 우중이도 내려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우중이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는 거야. 결국 우리는 우중이가 그 아줌마에게 잡힌 걸로 생각했어. 하지만 그래도 우중이를 찾으러 갈 수는 없었어. 찾으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중이를 찾을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겁쟁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경찰이라도 불러서 가자고 했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버스가 왔던 길을 따라 밤새 걸었지. 그때는 생각도 하기 싫었어. 얼마나 춥고 힘들고 무서웠는지. 한 3시간을 걸었어. 그러다 보니까 전화 있는 작은 가게가 나오더라. 곤히 자고 있는 주인을 간신히 급한 일이라며 간신히 깨워 인근 자서에 신고를 했지. 경찰은 처음에는 우리가 술 먹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도 난리치니까 귀찮다 하던 그 경찰도 만약 허위 신고라면 처벌받을 각오하라며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 도착한 것은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였어. 경찰차에 탄 우리는 우중이를 찾아 그 초가집으로 향했어. 밤이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우리가 올라갔던 그 오솔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몇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 급기야는 경찰들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우리가 허위 신고한 것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거야. 얼마나 헤맸는지 돈이 트더라. 좀 밝아지니까 그 오솔길을 찾아냈어. 우리는 귀찮아하는 경찰을 간신히 데리고 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지. 한참을 걷다 보니까 그 아줌마의 집이 보였어. 그 집이 보이자 전날 밤에 참혹했던 악몽이 떠올라서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리더라. 그래도 경찰이 같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었지. 경찰은 집주인을 찾았어. 나는 그 아줌마가 도망갔으려 생각했어. 그래서 사라진 우중이도 그렇게 찾기를 바랬지. 그런데 경찰이 몇 번 부르니까 그 아줌마가 어제 그 친절한 얼굴을 하고 오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원종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어제 아기 시체를 파묻으라고 한 게. 그 아줌마는 경찰의 질문에 천연석스럽게 얘기했어. 황당한 것은 우리를 처음 본 것이며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 경찰은 우리를 한번 쓱 노려보고는 정중하게 그 아줌마에게 집안 좀 둘러봐도 되겠냐는 그 허락을 받고는 집을 돌아봤어. 그런데 보이는 것은 어젯밤에 본 그 정바가 형제뿐이었어. 우주인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우리는 경찰이 이끌고 아기를 파묻으려 했던 곳으로 데려갔어. 마지못해 하는 경찰과 그곳에 올라간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지. 거기는 깨끗이 치워져 있는 거야. 경찰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어.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아줌마는 천덕스럽게 우리를 보고 무슨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라며 웃는 거야. 그걸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 화가 난 경찰이 우리를 보며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할 때였어. 그 초가지 앞에 우중이가 얼빠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놀라 달려갔지. 그런데 우중이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눈은 무서운 것을 목격한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 외모도 완전히 10년은 늙어 보였어.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젯밤에 우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것 같았어.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아줌마 그 두 정바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경찰의 질문에 아줌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글쎄요, 저 청년 어젯밤에 산속을 배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얼이 빠져서 가만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돌아 재웠는데
아침에는 사라졌다 지금 나타났네요. 아유, 네 집 자식인지 불쌍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 경찰도 이번에는 못 믿는 눈치였지만 우중이도 찾았고 더 이상 수사할 명분도 없어. 그냥 내려가자고 했어. 우리는 그 아줌마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정신이 나가 우중이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그 길로 우중이는 서울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 줄 알아? 나중에 의심을 한 경찰이 다시 한번 그 초가집에 가서 철저히 조사했대.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주변에서 갓난아기 시체로 추정되는 유골을 10구나 발견했어. 그 아줌마는 정신이 이상자였어. 미친 살인마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들을 납치해 죽였던 거야. 그리고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도 사실은 그 여자 자식들이 아니었대. 근처에 놀러왔던 실종된 사람들인데 무슨 끔찍한 경험을 했는지 다들 정신이 나간 거야. 우리가 먹은 고기가 어쩌면 그 갓난아기들의 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세상에. 우중이는 얼마 전에도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의사 말로는 변화가 없대. 정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을 했는지 두려움을 참지 못해 의식을 닫아버린 것이래. 이제 우중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숨쉬는 것과 멍하니 앉아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도대체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중이가 그렇게 되었는지 영원히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어. 그 이유는 그 여자가 경찰 신문 중에 자살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자살하던 날 밤 경찰서 청소부는 그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 나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지. 결국 청소부가 헛것을 본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어쩌면 그 여자가 지금은 또 어디선가 아이들을 납치해 그 끔찍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도. 출처 루리앱의 에러37님의 이야기입니다.